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화자는 그죠? 화자가 말씀 화자예요. 사람자자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자는 누구냐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 속에서 혹은 시 밖에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하는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자를 말하는 이. 그 다음에 또 화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시적 자아. 자, 시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정적 자아. 서정, 시의 정서를 가득 담고 있는 자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뭐를 살펴볼 거냐면 화자를 왜 만들어내는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화자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던가 혹은 사물이 화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곤충이나 동물이 화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만들어내는 인물이나 사물인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 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품 진달래꽃을 한번 살펴볼게요. 낭송의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저번 영상 보니까 너무 느끼해, 내 표정. 깜짝 놀랐어. 좀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일단은 얘들아, 화자가 성별이 뭐인 것 같아?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 좀 부드럽잖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화자는 아마 여자인 것 같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남자였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안 볼래? 나보기가 역겨워져서 간다면 말없이 너를 보내준다. 혹은 줄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갈 길에 뿌려줄게.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진달래꽃이라는 시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을 나타낸 겁니다.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기에, 조금 절절한 아픔을 나타내기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소월이라는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이 시에 등장시켜서 자기의 주제를,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르쳐 드립니다. 화자의 정서와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찾아내면 그 시의 주제를 알게 된 겁니다. 시의 정서와 태도는 곧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되고 꼭 찾아내야 되는 요소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죠?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럼 먼저 정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정서라는 것은 얘들아, 화자의 감정이에요. 감정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감정은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 이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긍정적인 감정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기쁨. 여러분 어떤 감정 느껴요? 환희. 그 다음에 뭐 사랑.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리움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오케이? 뭐 슬플 수도 있겠지만 뭐 기다림, 여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해 볼까요? 슬픔,
고통, 뭐 절망,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을까요? 절망 있고 슬프고 분노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의 화자도 시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어머, 깜짝 놀라요.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의 주제와 통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 얘들아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태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화자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소극적인 태도. 다가가지 않아요. 혹은 적극적 태도. 혹은 반성적 태도. 성찰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혹은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을 친구처럼 여기는 태도. 혹은 모르겠다. 체념. 그냥 받아들여야지. 체념적인 태도. 오케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 달관적 태도 등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하고 이별해서 슬픔을 느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시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과 체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정서와 태도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올라갈까요? 세 번째는 화자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형이라는 건 종류죠.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가지 한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럼 보통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나나 혹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나나 혹은 우리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대부분 나로 나오지요. 오케이? 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쉽죠? 얘들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의 유형 두 번째로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쌤이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윤동주의 서시. 서시라는 말 자체가 머릿말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머릿말 같은 시입니다. 이 시가. 한번 낭송해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얘들아, 여기서 뭔데? 이 사람 되게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절대자가 보기에, 신이 보기에 단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속에 작은 내적 갈등이 생길 때도 나는 괴로워했대. 정말 깨끗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고 싶어서, 순수하게 살고 싶어서. 이건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으로서, 그죠? 일제에 저항하는 저항시를 썼던 윤동주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여기서 이 시에서 화자는 윤동주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학의 꽃가루 속에. 되게 귀여운 시거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데 낭송 한번 해볼게요. 배추밭 일항을, 노란 배추꽃 일항을 숨가쁘게 마구 웃으며 달리는 것은 어디선가 내가 나직히 부르기 때문에. 배추꽃 속에 흩어놓은 꽃가루 속에 나도야 숨어서 너를 부르고 싶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를 잘 외우죠? 칭찬 좀 해줘요. 이 장면이 뭔지 알겠어요? 배추 심어놓은 일항 있잖아요. 두둑한 흙을 두둑하게 덮어놓은 그 사이에 고랑 있잖아요. 거기를 뛰고 있어요. 노란 배추꽃이 막 피어 있고요. 거기를 막 뛰고 있어요. 화자가 막 뛰고 있어요. 누가 이름을 부르나 봐요. 철수야, 철수야 부르나 봐요. 혹은 영희야 부르나 봐요. 막 뛰고 있어요. 그리고 숨어서 나도 이름 부르고 싶어 해요. 첫사랑의 설렘, 풋풋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그런데 얘들아, 이 시는 화자하고 시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쌤이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를 쓸 당시 이용학은 벌써 성인 남성이거든요. 자, 근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성인 남성이 배추밭을 뛴다고 생각해봐. 웃으면서 그것도 무섭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분명히 뭐 성별은 알 수 없지만 내용 자체가 첫사랑의 어떤 설렘과 풋풋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 소년이나 소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화자가.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를 읽고 화자를 찾아내는 일은 정말로 중요해요. 화자가 누구인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찾아내는 것도 시를 공부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그 다음에 시의 표현 방법으로 갈게요. 편집자님 아시죠? 센스? 네, 깨끗하게 지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편집자님, 또 우리 편집자님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얼마나 순수하고 순박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편집자님 짱. 5번째,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따라오셔요. 표현 방법 갈게요. 시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써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인상 깊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오늘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하기 표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빗자가 견주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견주고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이 비유학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적어볼게.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을 포인트가 있어요.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표현하려는 대상. 자기가 표현하려는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뿅.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하는 게 비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드시 비슷한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어느 날 선생님 입술을 가지고 비유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자, 그럼 볼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집합처럼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미라 입술.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항상 빨간색만 발라요. 집중시키려고. 근데 입술이 좀 두껍잖아요. 얼굴 중에서 좀 많이 두꺼운 편이니까 한번 비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마트에서 내 입술을 봤대요. 내 입술이 what? 마트에 왜 있삼? 그죠? 마트에서 왜? 하니까 진짜 똑같아요. 빨갛고 두툼한 게 똑같아요. 뭐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라실 겁니다. 미라 입술을 명란젓 젓갈 아시죠? 닮았긴 닮았어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빨개요. 퉁퉁해요. 닮았니? 닮았죠?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비유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 입술하고 닮은 거 또 있단다? 똥집. 비슷하게 생겼겠지. 표현 못하겠다. 똥집을 어떻게 닮았다고 표현하겠노, 그치? 요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유하기 표현법을 여러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첫 번째, 직유법. 자, 직유법은 직접 빗대는 거예요. 뭐를 활용해서 직접 빗댈 건가 볼까요? 자, 뭐뭐처럼 중요합니다. 뭐뭐 같이 혹은 뭐뭐 같다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뭐 듯이, 그 다음에 뭐뭐 인양, 요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얘들을 연결어라고 불러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연결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는 표현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예문 한번 써볼게요. 그쵸? 예문을 한번 써보면 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또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쵸? 뭐가 원관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미라 입술이 원관념이었는데 뭔데? 얘가 원관념이죠. 그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연결어 붙어있는 아이가 보조관념이에요. 자, 얘가 원관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직유법으로 표현하면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욕인 줄 알았잖아.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잖아. 여러분도 놀랄 거야. 간다. 자, 명란. 너 깜짝 놀랐잖아. 적 같은, 어머. 조심하세요. 미라 입술. 자, 여러분 이제 원관념 찾을 수 있겠죠?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붙어있는 아이가 원관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맞지? 자, 그럼 얘가, 아이고, 오! 미쳤나봐. 막 나온다, 그치? 뭐뭐처럼 뭐뭐같이 붙어있는 아이가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했잖아. 사람은 실수한다. 편집자님, 콧물 하나 달아줘요. 네, 허용할게요. 그 다음에 미라 입술. 얘가 원관념이죠. 어머야, 분필 너무 많이 쥐고 있어. 그쵸? 당황해가지고. 그치? 요렇게 됩니다. 직유법.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자, 여기서 은자가 무슨 은자냐면 숨길 은자예요. 때로 은유법은 원관념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원관념이 뭔지 다 찾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은유법은 연결어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 못 찾아요, 애들이요. 직유법인지 은유법인지 물어보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연결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연결어 없으면 은유법이에요. 보세요. 얘는 뭐뭇은 뭐뭇이다. 물론 얘들아, 뭐뭇은에 해당하는 이 아이가 원관념이고 뭐뭇이다 할 때 여기 뭐뭇이 보조관념이겠죠? 자, 그럼 예문 또 한번 들어볼까요? 얘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얘. 그죠? 이걸로 할 줄 알았지? 좀 기다려봐. 자, 간다. 자, 나는 나룻배. 자, 보시면 나는 뭐뭇은 나룻배다. 뭐뭇이다. 자신의 신세가 행인에게서 버림받은 나룻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했고요. 또 때가 왔죠. 저걸로 하자. 미라 입술은 뭐다? 명란젓이다. 이다를 생각해도 되겠죠? 뭐뭇은 뭐뭇이다. 혹은 A는 B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비유하기 표현법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의인법이에요. 인자에서 느낌 오지요? 인자에서 느낌이 오실 건데요.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안 적을게요. 허수아비가 바람에 춤을 춘다. 뭐 춤을 춘다. 춤을 너무 못 춰가지고. 그 다음에 갈대가 손짓한다. 꽃잎이 손을 흔든다. 뭐 이런 것들 의인법. 사람 아닌 걸 사람에 비유하면 의인법에 해당됩니다. 됐습니까? 의인법하고 헷갈릴 만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비유하기 표현법 중에.